안녕하십니까. 경학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8장 재무관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재무관리의 의의인데요. 재무관리의 개념, 재무적 의사결정, 재무관리의 부문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 개념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조달과 이의 운영에 관한 재무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주의 통제하는 관리 기능, 재무관리. 재무관리를 하면 우리가 재무거든요. 앞서 인사관리가 있었고 생산관리가 있었고 마케팅이 있었고 오늘은 재무관리예요. 인사관리는 사람관리고 생산관리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창고에 보관하고 소비자까지 잘 배달해 주는 거, 그게 생산관리였고, 마케팅은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홍보해서 판매하는 게 마케팅이었고, 오늘 배울 재무관리는 말 그대로 재무예요. 돈입니다. 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조달과 이의 운용에 관한 재무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주의, 통제하는 관리 기능, 그걸 우리가 재무관리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따라서 재무관리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있는 자본 조달 기능이겠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려면 먼저 돈이 필요하겠죠. 총 사업비가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40만 원은 우리가 모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모으냐 그거예요. 친구한테 빌릴 수 있고 아버지한테 빌릴 수 있고 또 지인한테 또 빌릴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또 빌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출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렇게 자본 조달을 해요. 그 조달된 돈 가지고 100만 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투자. 여기서 투자를 하면 사무실 만들고 인테리어 하고 필요한 기계 사고 공장 만들고 종업원 뽑고 그리고 광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투자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해서 1년 후에는 수익금이 생기겠죠. 그 수익금을 과연 어떻게 이제 또 배당을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수익금이 생기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개념, 재무 담당자가 해야 될 고민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능들이에요. 자본 조달 기능이 있고 투자 기능이 있고 배당 기능,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의사결정,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해야 되고요.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업가치 극대화가 바로 그 기준의 정점이 되는 거겠죠. 기업가치 극대화란 이윤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이 돈 버는 것이 바로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겠죠. 이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재무적 의사결정이란 재무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 사항들이에요. 자본의 조달과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설명했어요. 자본 조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로는 친구 돈, 아버지 돈, 주의 지인 돈, 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말에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 보너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사항, 재무 담당자가 할 사항들이에요. 두 번째 줄,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세 번째, 기업가치 극대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무 담당자가 해야 될 고민이 뭐라고요? 기업가치 극대화예요. 기업가치 극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가치. 잘 생각해보면 기업가치. 기업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살려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만큼 돈을 지불해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총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다 100%다 사들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100%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 기업 가치가 되는 거겠죠. 삼성전자 살려면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요?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걸 우리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발행 주식수를 우리가 늘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주가를 높이면 되는 거겠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킨다 뭘까요?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기업가치 극대화는 뭘까요? 이윤입니다. 이윤. 즉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순이익이 많아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담당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라가게 해야 돼요.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순이익금이 많아지면 그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가치는 극대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끔 잘 설정해야 돼요. 재무 담당자들은. 따라서 재무 담당자 의사결정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순이익 많이 벌게 하는 것. 순이익이 많이 벌면 주가 올라갈 거고, 주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 극대화될 거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넘길게요. 재무관리 부문 조직에는요, 트레저러가 있고요, 컨트롤러가 있어요. 트레저러라 함은 자본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라인 부문, 담당 부서장은 자금부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관리, 신용관리, 유가증권의 투자, 자본의 조달 등 주로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주로 재무담당 부장, 자금부장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컨트롤러, 컨트롤이 뭘까? 컨트롤, 조절한다, 통제한다 이런 거겠죠.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스태프 부문이다. 이걸 우리가 주로 이제 감사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 감사실, 감사부 많이 이야기하죠. 예, 재무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감사는요, 기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도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재무 담당자들이, 학교 운영진들, 또 기업의 운영진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 감사를 통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좀 덜 건전해지겠죠. 돈이 많이 옆으로 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2절까지 왔어요. 1절 지났고 2절 왔어요. 네, 6가지가 있군요. 첫 번째, 장기 자본의 조달이에요. 자본 조달엔 크게 2가지가 있겠죠. 장기 자본 조달이냐, 단기 자본 조달이냐. 그죠? 자본 조달 뭐라고요? 장기 자본을 조달하느냐, 단기 자본을 조달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집을 사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전세금을 독립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가가지고 안양으로 유학가서 전세금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빌리는 돈은,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은 주로 장기 자본이겠죠. 단기 자본은 아니겠죠. 부모님이 집 살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10년 정도 장기 자본 조달할 거예요. 그걸 장기 자본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1년짜리 단기 자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 1년 후에 막막해지겠죠. 네, 그래서 장기 자본과 단기 자본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1년입니다. 1년 이상이면 장기 자본, 1년 이하면 단기 자본,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장기 자본의 조달에는 첫 번째,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보통주 발행이 있고 우선주 발행이 있고, 보통주와 우선주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그래요. 주식.
주식입니다. 주식은 크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듣는 거는 주로 보통주고요. 보통주 말고도 일부 우선주란 게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한 10% 있는데 우선주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거겠죠. 기업이 돈을 필요하면요, 주식을 발행하든가 회사채를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주식을 발행하든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도 있겠죠.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는 거겠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금융조달이 뭘까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가 그동안 꼽을 쳐놓은 거, 쌈짓돈, 여러분으로 치면 비자금. 꼽을 쳐놨는데 그 돈이 필요할 때는 꼽을 쳐놓은 비자금 갖다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증권시장 이용이 뭘까요? 뭐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다 이거 증권시장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증권시장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자본 조달에는 이와 같이 6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6개를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또 살펴볼까요?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증권시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는 들어봤죠? 증권회사, 증권시장, 증권회사, 주식회사 많잖아요. 증권시장, 증권회사, 주식회사. 주식은 뭐고 증권은 뭐예요? 같은 거 아닌가요?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증권회사는 알겠고 증권과 증권회사 비슷한가 봐요. 그럼 주식은 뭐예요? 주식회사가 또 있어요. 그럼 주식과 증권은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달라요. 증권이라 하면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게,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 뭐 미래에셋대우증권 있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 있죠? 뭐 DB증권 있죠? 뭐 교보증권 있고, 뭐 증권회사가 국내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 이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증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증권이 무엇인가요? 증권 속에는 주식 있고, 채권 있고, 선물 있고, 옵션 있고, 수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포함해서 다 증권이라고 불러요. 이해가나요? 증권의 종류에는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수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예요. 증권시장이라 하면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서 자기적 자본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시장, 우리가 이거를 증권시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발행시장,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 주체가, 이 발행시장은 증권회사만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증권회사만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를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그래요. 자본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존재해야 돼요. 주식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는 아마 주식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국영기업일 거예요. 개인기업이 아마 개인기업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식회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회사가 존재한다면 주식을 거래를 시킬 증권거래소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북한에는 증권거래소가 없어요. 증권거래소가 있어야 주식을 거래해요. 주식이 있다는 얘기는 주식회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주식회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의 꽃은 증권회사다.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증권시장 내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이라 하면 주식을 만들어내는 시장이에요. 그 만들어낸 주식을 유통하는 건 유통시장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요.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있고 냉장고 만들고 있고, 현대차 공장에서
뭐 소나타도 만들고 그랜저도 만들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죠.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유통시장은 뭘까요?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죠.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동네에 뭐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리점도 팔고 유통시장이잖아요. 주식도 발행은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해요. 본사에서 발행을 해요. 그 유통은 누가 시켜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이는 영업점 있죠. 영업점, 그 유통시장, 거기서 유통하고 있어요. 영업점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단말기로 인터넷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통시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발행시장. 발행주체가 장기적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보통주라는 게 있어요. 보통주를 발행해요. 보통주는 우리가 언제 발행하냐면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보통주를 발행해요. 처음 회사 설립할 때 보통주를 발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도 더 많이 뽑아야 돼요. 또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도 해야 돼요. 공장 하나 더 져야 돼요. 광고 홍보 더 많이 해야 돼요. 해외로도 진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자본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100만 원, 처음엔 100만 원이었으나 4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만 원으로 자본금을 만들려고 해요. 그때 100만 원이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변할 때 우리가 400만 원을 더 추가하죠. 그 추가되는 400만 원을 우리가 증자라고 그래요. 증자란 무엇인가? 증가하는 자본금. 자본금을 증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증자 그래요. 증자가 뭐라고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는 자본금.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자본금 만들기 위해서 400만 원이 더 필요하죠. 그 추가로 더 발행되는 400만 원을 바로 우리가 증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400만 원의 주식을 더 발행하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는 자본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발행은 주로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한번 하고 증자할 때마다 500만 원 됐다가 회사가 또 커지면 1000만 원 될 때 500만 원 또 추가하죠. 그렇죠? 1000만 원 됐다가 2000만 원 될 때 또 1000만 원 더 추가하겠죠. 2000만 원 됐다가 5000만 원 되면 3000만 원 더 추가하는 거겠죠. 그 추가하는 걸 증자라고 그래요. 이 증자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한. 그렇죠? 아마 뱀이 허물 벗고 성장할 때 아마 그걸 우리가 증자라고 비유를 뭐 가끔 하기도 해요. 보통주 종류에는 기명주가 있고 무기명주가 있어요. 기명이란 뭘까? 이름을 적는다. 무기명주, 이름을 안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보면 현찰이 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어요. 현찰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러면 현금은 무기명주예요. 근데 보통주는 기명주와 무기명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기명주를 선택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주시면 여러분 거예요. 그렇죠? 현찰, 현금 길 가다가 주시면 그러면 아니 되겠으나 우리가 좀 도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길 가다가 주시면 여러분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무기명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기명주는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팔 때 들켜요. 액면주와 무액면주가 있어요. 액면주와 무액면주라는 거는 주식 한 주당 일반적으로 5,000원이에요. 액면가가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무액면주는 액면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액면주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당 5,000원짜리로 쓰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증권, 교보증권 한 주당 발행가가 한 주당 액면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액면가 5천 원짜리 몇 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200개를 발행할 수 있겠죠. 5천 원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200 하면 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액면가 5천 원짜리가 200장 발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가 5천 원. 일반적으로 5천 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게임 관련주들 뭐가 있죠? NC소프트인가요? 프로야구 다니는 NC소프트? NC소프트는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코스닥계든. 예. 5,000원이 아니라 500원. 그러면 5,000원짜리를 10개로 분할하면 한 주가 5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주식들은 액면가가 500원씩들이고 거래소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액면가가 5,000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기명주와 액면주를 채택하고 있어요. 보통주 발행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주를 발행한다. 이거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의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돼요. 요건 이 동영상으로 강의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2학기 때 제 수업을 또 듣게 되면 2학기 때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학기 때 기대하세요. 이번엔 우선주 발행이에요. 우선주란 무엇인가?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가 또 있어요. 우선주는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어요. 보통주가 현금 5% 배당할 때 또는 10% 배당할 때 1%를 더 줘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보통주가 5% 할 때 우선주는 6%, 보통주가 10% 할 때 우선주는 11%, 자녀재산 분배 청구 있어서 우선주에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부르는데 자녀재산 분배 청구란 무엇인가?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돼요. 왜? 주식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멈춰버려요. 주식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가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왜? 회사는 망했어도 삼성전자 건물과 공장과 뭐 많이 남아 있겠죠. 뭐 기계도 남아 있을 것이고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 팔면 돼요. 그게 자녀재산이라고 그래요. 자녀재산을 다 팔고 나서 판 돈 가지고 분배를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받아가냐면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준 사람 뭘까요? 채권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채권을 산 사람이 먼저 받아가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이제 투자자들이 나눠 가져요. 투자자들이 나눠 가질 때 거기도 우선권자가 있는데 바로 우선주 가진 사람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보통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주란 얘기예요. 보통주에 우선한다. 그래서 자녀재산은 채권을 매입한 사람,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 대출해 준 거, 그게 우선권이고, 그리고 돈이 나오면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우선주의 종류에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상한주식, 전환주식 이렇게 있어요. 이 참가적 우선주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 경영권 뭐 이사회 때 참가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우선주는 경영권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점과 단점인데요. 이것도 오프라인 때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2학기 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 수업 들어주세요. 회사채 발행이에요.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채권 발행. 회사가 일반인들한테
빚을 지는 대신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은 아까 보통주, 우선주, 회사채를 유가증권이라고 불러요. 일반인한테 채무, 빚을 지고 발행하는 채권, 유가증권.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도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돈을 투자할 사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투자자를 모집 안 할 거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나한테 투자할 사람, 그러면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자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나한테 투자한 거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같이 돈 많이 버는 거고, 내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쟤한테 투자하긴 싫은데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제가 많이 벌던 망하던 나는 쟤한테 이자만 받으면 돼. 원금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채권이란 건 뭘까요?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채권을 사게 되면 내가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로부터 나는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채 종류, 회사채 종류예요. 무담보 사채와 담보부 사채가 있어요. 뭔 말일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맡기고 빌려주는 게 있고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게 있어요.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발행을 하는 곳에서 주로 채권은 발행할 때 뭐라 그럴까요? 담보를 받고 발행하는 게 있고 담보 없이 발행하는 게 있어요. 주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할 텐데요. 담보 없이 담보를 갖고 빌려주는 경우,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 회사 채권을 산다면은 담보 있게 발행한 회사 채권을 사고 싶은 거겠죠. 담보 없는 채권은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신용도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 물건이 있으면 괜찮은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봐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1998년도인가요? 그 외환위기, 우리가 일명 IMF라고 부르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대부분 담보 채권이었는데 그 2000년도 이후부터 발행하는 채권들은 대부분 다 무담보 채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이것도 누가 보증을 섰느냐 보증을 서지 않았느냐 하는 채권이고, 쿠폰부 사채와 등록사채가 있고, 수시상환사채가 있고, 연속상환사채가 있고,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인속금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3시간 때울 수 있어요. 분량이. 그럼 전환사채란 무엇인가?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채권인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내가 신주를 살 때, 신주란 무엇이냐? 새로운 주식이에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한다고 했죠. 그 신주예요. 자본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될 때 400만 원어치 주식을 더 발행해야 되겠죠. 그때 4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신주라고 그래요. 새로운 주식이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사채는 무엇인지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 거예요. 물냉면 시키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시키면 물냉면. 그렇죠? 주식을 사면 올라가면 좋은데 빠질 때는 잠을 못 자요. 불안해 죽겠어요. 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밤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채권이나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부럽겠죠. 그렇죠? 근데 채권이나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매일 상승해요. 야,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겠구나. 나도 주식 투자할 걸. 부럽겠죠. 그래서 주식 산 사람은 채권 산 사람이 부러울 거고, 채권 산 사람은 주식 투자 산 사람이 부럽겠죠. 그러면 전환사채, 신주권사채는 무엇이냐?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짜장 반, 짬뽕 반 섞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짜장과 짬뽕을 합쳐 놓은 거.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반반씩 주는 거. 반반.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반반.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반. 사체 발행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2학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2학기 때 꼭 들으세요, 제 수업. 자기금융의 조달, 자기금융 조달할 뭐라고 그랬죠? 내 돈이에요. 내가 꼽을 쳐놓은 돈. 비자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부금융. 내 돈. 그동안 축축해 놓은 돈. 꼽을 쳐놓은 거 가져와야 되겠죠. 외부에서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에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시켜 놓은 것. 대차 대조표상의 적립금, 충당금이 자기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어서 은행의 차입금, 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올 때 가능하면 회사는 단기 자금보다 장기 자금 빌려오겠죠. 목이 메어서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이번에는 앞에 장기 자본에 이어서 이번엔 단기 자본의 조달이에요. 단기 자본에는 은행 차입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고 기업 어음이 있고 리스 금융.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골라놨어요. 요 하나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친절해요. 은행 차입. 은행은 또 돈 빌려오는 거예요. 뭐 일반 자금 대출. 우리 가끔 부모님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요. 차 살 때도 빌려오고요. 뭐 집 살 때 빌려오고요. 전세자금 필요할 때 돈 빌려오고요. 여러분 등록금 낼 때도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오고 있고요. 뭐 그래요. 그렇죠? 생활자금 필요할 때 급히 빌려올 때 있고요. 갑자기 돈 필요할 때 빌려올 때 있어요. 일반적인 자금 대출이에요. 할인 어음이란 것도 있고요. 당좌 대월이란 것도 있고요. 수출 지원 금융이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해외 진출하려니까 뭐 해외 진출할 정보도 없고 은행 가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돈도 빌려올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은행 차입.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할인 어음이라든가 당좌 대월은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일반 자금 대출 정도만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항들은 여러분 2학기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 차입,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 요거는 단기이기 때문에 짧게 단기간 1년 이내에 돈 급한 돈 빌려오는 거겠죠.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가 뭘까요? 매입 구입했는데 채무다 빚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입하면서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요새는 없나요?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구매자가 소비자가 제품이나 원료를 구입하고 매입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채무. 이게 뭐예요?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뭘까요? 대차 대소표상에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의 형태로 표시한다. 이제 알게 됐죠? 외상이라는 거 외상. 예, 외상. 물건을 가져오면서 나중에 돈 줄게 라고 막 하고 와요. 그걸 외상이라고 그래요. 지급어음은 물건을 가져가면서 써주는 거에 쪽지에다가 몇월 한 달 후에 돈 얼마 1,000,000원 너한테 줄게 써주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겠죠.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 채무 사면서 빚을 지는 거예요. 외상입니다. 외상은 빨리 갚아야죠. 외상인데 1년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제 기업 어음이 있어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매출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으나 어음이라는 게 아마 우리 한국에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세. 우리는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를 우리가 이제 렌트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렌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나가게 되면 매매, 트레이드하고 월세, 렌트 두 가지밖에 없대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대요. 이 엄이란 것도 아마 한국에만 있다는 얘기라고 들었어요. 확인은 안 해봤으나, 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갚을게 돈 빌려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돈 빌려오는 거겠죠. 리스 금융 뭘까요? 리스 많이 여러분들이 요새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리스 금융. 리스는 임차임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는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권을 얻는 것, 그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걸 리스 금융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 여러분들이 제주도 놀러 가게 되면 그 리스한다고 그러죠? 차 빌리는 거죠? 임대한다고 그러나요? 차 빌려요. 이틀간 1박 2일로 놀러 가니까 오늘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빌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차를 빌리는 거예요. 그걸 리스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서 1박 2일, 이틀간 차를 빌려서 쓰는 거. 빌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 리스료를 지급하겠죠.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겠죠. 주로 자동차 번호판에 하가 있고 호가 있고 허가 있으면 주로 그 리스 차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내가 살 돈이 없고 사고는 싶지 않고 한 3년만 타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구입하지 않고 월 40만 원씩 나는 3년간만 탈 거야 하면 이렇게 리스하는 것이죠. 그래서 TV 보니까 그 뭐 바이바이 이런 말 하더라고. 바이바이 앞에 있는 바이는 BUI 사는 거예요. 사자 BUI 바이바이. 뒤에 있는 바이는 뭐죠? BYE 빠이빠이 바이빠이 그런 얘기죠. 바이빠이 사는 거 빠이빠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차는 구매하지 말고 빌리자 그 말이겠죠. 임대하자 그런 얘기예요. 리스. 리스가 주로 또 어디 많이 있냐면 병원에 많이 있어요. 치과 가면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의자 있죠?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분들이 그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로 많이 한다고 해요.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고. 또 수술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한다고 해요. 하다가 언제 또 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리스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가 많이 있어요. 집도 리스 하잖아요. 자본 비용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자본 비용과 구조. 자본 비용의 의, 원천별 자본 비용,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재무 구조와 재무 위험, 자본 구조에 관한 이론, 자본 구조의 결정 요인, 이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올 텐데요. 재무 구조와 재무 위험,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다음 페이지 하나씩 설명 나올 테니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비용의 의. 네. 자본 비용이란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업이 자본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거는 글쎄 뭘까요? 뭐 배당금도 줘야 되는 거겠죠. 투자한 때는 배당금을 줘야 되는 거겠죠. 자본 비용의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준. 배당을 많이 주면 그 회사에 서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당금을 많이 주게 되면요. 배당금 많이 주게 되는 그 기업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 및 배당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자본 비용,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업이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당인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겠죠. 서로 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겠죠. 배당을 안 주는 기업, 서로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커피 잘 사주고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선배가 좋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얻어먹는 선배 별로잖아요. 원천적 자본 비용이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이 있고 보통 비용이 있고 우선 비용이 있고 유보 이익의 자본 비용이라고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 타인 자본이 뭐죠? 타인 자본. 자본에는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어요. 이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불러요. 부채는 뭘까요? 채권 발행한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줘요? 우리 회사 채권을 산 사람이에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되는 거겠죠. 자본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자본금이 있고 타인 자본, 부채가 있어요. 부채는 왜 발생해요? 내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부채가 발생해요. 또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오게 되면 부채가 발생해요. 여기도 비용이 발생해요. 왜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줘야 되고. 보통조 비용, 우선조 비용은 뭐냐?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배당을 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을 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요. 그래야 또 투자해요. 배당 안 주면 다 팔고 떠나요. 나 너한테 투자 안 해. 떠나버려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회사 주식을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빠져요. 슬프죠.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도 있어요. 세 번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있네요. 투자한 평가를 위한 할인율로 자본 비용이 사용되는데 이때 자본 비용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 조달 원천별 자본 비용을 그 자본이 총 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자본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기준에는 장부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어요. 요 외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참 설명 듣기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치 기준에 있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장부 가치라 하면 아버지가 5년 전에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샀어요. 5년 전에. 그럼 아버지 장부에는 아버지 장부에는 그 소나타 가격이 5년 전 가격으로 3천만 원 하고 지금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장부 가치. 그래서 아버지 장부상에는 5년 지난 지금 그 소나타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5년이 지난 소나타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팔려고 했더니 1,000만 원밖에 안 가요. 그러면 시장 가치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장부 가치, 내가 매수할 때 들었던 게 장부 가치고 지금 시장에 팔려고 내놨더니 시장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를 1억에 샀는데 30년 전에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내다 팔려고 그러니까 2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가 20만 원 된 거겠죠? 그러면 장부 가치는 3천만 원인데 현재 시장가는 20억이 돼 있는 거겠죠. 이게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도 10년 전에 샀는데 올랐으면 시장 가치가 높을 것이고 빠졌으면 시장 가치가 더 낮겠죠. 장부 가치에 비해서. 이해가나요? 장부 가치, 시장 가치. 여러분들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 후에. 자본 구조와 재무 위험이 있어요. 자본 구조는 자본이 뭐예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본 구조예요. 자본 구조가 뭐라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자본 구조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이 많으냐, 타인 자본이 많으냐. 그게 구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자본 구조예요.
자산을 위하여 조달된 자금이 장기성 자본의 구성 상태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낸 지표이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 자본이 많게 되면,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이 많게 되면 내 돈은 30만 원인데 빌려온 돈이 70만 원이에요. 빌려온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겠죠. 내 돈이 80만 원이고 빌려온 돈이 20만 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정하겠으나 내 돈이 30만 원이고 빌려온 돈이 타인 자본이 70만 원이면 이 회사 상당히 위험하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유동성 상실 위험과 미래 순이익 불안정 위험이 떠오르겠죠.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자금 말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지갑 속에 현찰이 많은 걸 알아요. 어저께 용돈 받아가지고 지갑 속에다 현찰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자마자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식당에 딱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지갑을 찾았더니 불싸 지갑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책상 위에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성 상실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유동성 상실된 거죠. 그죠? 슬퍼지는 거예요. 신용도 떨어져요. 그 친구가 다시는 나랑 밥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에 따라서 주주에게 순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 그래요. 지렛대 효과. 무거운 돌을 내가 들 수는 없으나 지렛대로는 들 수가 있는 거겠죠. 지렛대로. 이것도 여러분께 적당한 부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연 10%밖에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내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10만 원밖에 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0% 수익 올려가지고. 근데 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나 은행으로부터 5% 이자로 200만 원을 빌려와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30만 원을 벌어요. 3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 갖고 나면 나는 20만 원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은 적당한 부채를 활용해요. 적당한 부채가 있어야 돈을 빌려올 때 그 대출 이자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되잖아요. 5% 빌려와서 내가 10% 순이익을 올리면 내가 5%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또 있나요?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 자본구조 이론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 자본구조가 어떤 것인지 모색하는 것. 순이익 접근법이 있고요. 타인 자본비용이 증가해도 타인 자본비용과 자기인 자본비용이 불변이라는 가정. 순이익 접근법. 그 부채비율 증가가 기업 가치와 무관하여 최적 자본 구조가 없다는 것. 전통적 접근법. 타인 자본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업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재무관리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나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2학기 때 오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2학기 때 기대하세요. 간단하게 맛보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본구조 결정 요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자본구조 결정 요인에는 기업의 성장률,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해 자본구조가 뭐라고 그랬죠? 내 자본은 자기인 자본과 타인 자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 근데 기업의 성장률이 좋아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성장 막 하고 있을 때는 좀 타인 자본을 늘려도 괜찮아요. 타인 자본을 늘리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채가 좀
타인 자본을 많이 가져와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매출액이 안정돼 있어요. 매출액이 안정돼 있으면 장사가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또 타인 자본, 부채를 좀 늘려도 관계없어요. 경영자의 태도, 우리가 이거는 경영자가 좀 공격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다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빌려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죠. 근데 사장이 매우 소심해요. 소심해요. 내 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사업 번지기도 싫고 사업 확장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불안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타인 자본, 부채 잘 안 끌어 가져다 쓰겠죠. 채권자 태도,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자마자 언제 갚을래? 언제 갚을 거야? 왜 안 갚어? 내일 이자 갚어. 자꾸 옆에서 달달달 볶으면 돈을 못 빌려오겠죠. 근데 돈 빌려주고, 어떤 채권자는 돈 빌려주고 세워라 내워라 돈 벌면 갚아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빚을 늘릴 수도 있는 거겠죠. 경쟁 상태, 아주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 기업이 뭘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요즘 뭐 하고 있나, 무슨 광고 때리고 있나, 쟤들이 광고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점을 내나, 그럼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용이 많아요. 경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빚을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산의 구성. 그래서 자본구조 결정 요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그 비율은 요 일반적으로 6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군요. 3절까지 왔어요. 시간은 많이 돼가고 있는데 자본의 운영, 자본 예산의 관리, 운전 자본의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옮겨볼까요? 자본 예산의 관련은 자본 예산의 의,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법이 있고 위험 하에서 투자한 평가가 있군요. 넘겨볼게요. 자본 예산의 의의가 있어요. 자본 예산이라 하면 투자로 인해 효과가 장래, 미래 1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장기적으로 실현될 투자 결정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과정을 의미한다. 자본 예산. 1년 이상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걸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미래 투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 경영학에서 미래 투자 환경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앞서 설명했죠. 미래 투자 환경 뭘까?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호경기냐 불경기냐. 미래 호경기가 올 건지 불경기가 올 건지. 호경기가 오면 투자 늘리면 될 것이고 불경기가 오면 투자 좀 줄여나가면 되는 거겠죠. 간단해요. 소요되는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자본 예산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공항 건설, 항만 건설, 고속도로 건설 이런 거겠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한번 건설하면 10년, 20년이 아니죠. 그 이상 보고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겠죠. 소요되는 투자액 매우 크겠죠. 임기응변적 투자 결정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죠. 4대강 23조 원이 들어갔대요. 임기응변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이런 거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투자 결정은 자금 조달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투자 결정을 했는데 자금 조달 능력도 없어요. 살 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BMW 500 시리즈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능력 보고 투자해라 그런 얘기겠죠.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법이라고 있네요. 투자안이 기업 가치 극대화에 공헌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최초 투자액이 다시 현금으로 유입되어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뭔 말인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어요. 떡볶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어요. 예를 들면 떡볶이 사업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 1,000만원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첫 해 300만원, 두 번째 300만원, 세 번째 200만원, 4년째 200만원. 그러면 회수하는데 기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걸린 거죠. 이해가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는 뭘 무시한 건가요? 이자를 계산 안 한 거죠. 시간에 대한 어떤 기간 설정이 안 돼 있죠. 4년 후에 20만원과 지금의 20만원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건 계산 안 한 거다 그 말이죠. 어쨌거나 회수기간법은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지금 1,000만원 투자했으니까 이 1,000만원 회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게 회수기간법이에요. 근데 떡볶이 사업을 투자했는데 4년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 장사를 투자했어. 또 팥빙수를 투자했어. 팥빙수 사업은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뭐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그래서 3년밖에 안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떡볶이 투자하실래요? 팥빙수 투자하실래요? 팥빙수에 투자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다면 회수 기간이 짧은 걸 여러분들은 선호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순현가법은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 가치가 다르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법의 단점을 보완한 거겠죠. 어쨌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재무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위험하에서의 투자한 평가, 위험하에서. 위험하다는 얘기 뭘까요? 호경기가 아니라 불경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코로나19 같은 어떤 예상치 못한 것이 와가지고 불경기가 올 수 있다. 위험하에서 투자한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은 투자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고,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도가 크다. 수익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들 친구 같으면 좀 사이코죠. 변동이 무지하게 심한 사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되게 나쁘고. 그렇죠? 막 진동폭이 크면 위험하잖아요. 비유 맞추기 힘들잖아요. 기업이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할 때 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안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이 보장돼야 돼요. 위험이 크면 수익도 커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위험이 크면. 동물원 사육사가 있는데 토끼 사육사하고 호랑이 사육사가 있어요. 똑같은 월급을 주면 여러분들은 토끼 사육사를 하겠죠. 호랑이 사육사는 생명수당, 위험수당 줘야 되겠죠. 위험이 큰 투자안에 적용될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비용보다 높게 조정돼야 되며 그걸 우리가 위험조정 할인율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자본 관리예요. 여기서 운전자본이란 무엇일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아니라 운영자본, 운영. 여러분도 한 달 용돈 30만원 받으면 30만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은 한 10만원? 그러면 20만원 뭐죠? 20만원 고정자본들이겠죠.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뭐 밥값, 차비, 옷값, 핸드폰 할인대금 등등등 나가겠죠. 그럼 10만원은 운영자본이 여러분들이 그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운영자본은 유동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운전자본을 의미한다.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전자본 관리는 중요하다. 유동자산은 매출액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출액이란 건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항상 풍부하다 그 말이겠죠.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금이 여유가 없는 거죠. 현금 관리란 무엇인가? 현금 회수 촉진, 현금 유출의 통제, 현금 보유, 적정. 물건 팔면 외상을 주면 현금 회수가 잘 돼야 되고 유출 가능하면 통제해야 되고 아껴 쓰란 얘기예요. 현금 보유. 여러분들 항상 뭐랄까요? 용돈 받으면 일정 금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일정 다 써버리면 월급 대가 용돈 받는 날까지 굶어야 되잖아요. 항상 현금 보유 적정 일정 수준 보유. 유가증권 관리
지급불능 위험도 있고 시장성 만기. 지급불능. 내가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하는 회사. 채권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장성.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면 그 채권이라든가 주식 거래가 전혀 안 돼요. 만기에 돌아버리면,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한 달 후에 갚을게 하고 빌렸는데 한 달이 바로 내일이에요. 만기가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불안불안하잖아요. 매출 채권 관리, 신용정책과 수금정책. 매출 채권은 제가 판매한 돈이에요. 매출한 채권. 팔면서 외상으로 준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외상으로 준 거예요. 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관리. 원재료, 제공품, 완제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란 재료도 있고 내가 물건을 만든 것도 있고 가방 장수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보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 잘 해야 되겠죠. 창고 속에 물건만 잔뜩 있고 팔리지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왜 망해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 자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유동성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지갑이 있어요. 그 지갑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은 커피숍인데 커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4절에 이제 경영분석입니다. 경영분석에 의, 재무제표, 재무비율과 지표가 있어요. 4절이 마지막인가요? 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에 의. 경영분석이란 무엇인가? 기업 분석이에요. 회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은 국제경제 분석, 국내경제 분석, 산업분석, 기업 분석. 산업분석은 뭘까요?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산업, 예를 들어서 의약품 산업, 식료품 산업, 그게 산업이에요. 철강 산업, 건설 산업, 부동산 산업, 은행 산업, 금융 산업, 보험 산업 많이 있죠? 그게 산업이에요. 금융 산업 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 있어요. 그럼 삼성증권을 내가 분석하고 싶어요. 그게 경영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회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를 분석하는 거. 이해가죠? 기업 분석이에요. 재무적 자료를 분석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의 양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것. 양호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양부.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 우리가 미래 경기도 호경기냐 불경기냐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 좋아 나빠. 경영 분석을 통한 정보를 가지고 자금 계획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요. 재무 계획과 재무 통제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목적은 뭐죠? 기업 재무의 유동성을 살펴보는 것이고, 기업 재무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거, 기업 재무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의 또 활동성도 보는 것이고, 성장성도 보는 것이고, 레버리지도 보는 것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만나는 친구 분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 친구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안 해도 되고요. 경영관리 수단으로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레버리지, 안정성 모두 분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제가 2학기 때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원론에서는 또 자세하게 하면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 배운 게 또 녹슬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계원리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립니다. 설명 못해서가 아니라 경영원론이기 때문에 시간상 맛보기만 해주는 거예요. 기업의 거래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수단입니다. 대차 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대차 대조표, 네. 대변과 차변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걸 대차 대조표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변과 차변을 비교해서 대차,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는 재무제표, 경영성과는 모든 수익에서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다시 법인세를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1년 동안 순이익 발생하게 되면 무슨 고민을 해야 되죠? 재무 담당자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는 어떤 고민할까요? 하나는 재투자. 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공장 하나 더 짓자. 광고 홍보 더 하자. 재료 더 많이 사오자. 더 좋은 거 사자. 뭐 해외 진출하자. 그걸 재투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자들 배당 많이 주자. 돈 많이 버는데 종업원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종업원들 보너스 주자. 뭐 이런 게 또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용돈 받는 날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받는 날 돈을 50만 원 받게 되면 고민하잖아.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저축할까? 하나는 저축할까? 두 가지는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에버랜드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등등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쉬워지겠네요. 재무 비율과 지표가 있어요. 유동성 비율이 있어요. 레버리지 비율도 있어요. 유동성 비율이라 하면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어요. 유동성 비율이라 하면 돈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을 이자 갚으면 그 기업은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본금 100만 원, 여유자본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그 물건 다 사버렸어요. 그럼 내가 쓸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용돈 50만 원 받아가지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책 사면 다행이겠죠. 뭐 밥 사고 술 먹고 다 써버리면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유동성은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앞서 설명했어요. 지렛대 효과라고. 지렛대. 기업이 타인 자본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아요. 활동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활동성 비율이에요.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습니다. 수익성 비율이 있어요. 기업의 경영 성과의 종합적인 평가 비율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 자본이익률이 있어요. 수익성 비율이 뭐냐면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A 기업은 30만 원 벌고 B 기업은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만 원 벌어요. 그럼 누가 수익성이 좋아요? 30만 원 버는 A 기업이 더 좋은 거겠죠. 그걸 우리가 수익성 비율이라고 그래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는 거고 자본금 대비 수익성이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라고 그래요. 투자 대비. 그건 경영주가 현명하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는 바로 경영주의 능력이겠죠. 경영주가 좋은 선택, 좋은 투자를 하는 거겠죠. 똑같은 선수들 가지고 프로야구단도 A 구단이 있고 B 구단이 있는데 비슷한 선수들 가지고 A 구단은 우승하고 B 구단은 꼴찌한다면 A 구단의 감독이 선수들 활용을 잘 한 거겠죠. 그렇죠? 똑같은 자원, 비슷한 자원 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구단의 감독이 똑똑하면 승률이 좋아질 거고 기업은 경영주가 현명하면 그만큼 또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